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우리 챗GPT와 MSAG로 저희 애견용품 사업을 디지털 비즈니스로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저희 그 대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현재 이제 드림플로 대표이사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컨설팅업이나 그리고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도 함께 하지만, 한 1년 전부터는 이제 애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애견 패션이나, 그리고 뭐 애견 간식, 사료, 이런 것들을 B2C 형태로 또는 B2B 형태로 판매하는 그런 실제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창업 저도 그렇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지만 주로 IT 관련해서 사실은 업무를 많이 했어요. 근데 IT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B2C나 B2B 환경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음, 평상시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없었는데, 이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다 보니까 어떤 생겨나는 고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그 모든 걸 다 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좀 담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실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사실은 디지털 변환 또는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방법들로 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오늘 큰 주제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우리 어,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죠. 그래서 이 챗GPT는요, 사실 저는 이게 진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챗GPT를 만드는 이 생성형 AI의 경우에도 어떤 리스폰스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직접 해보고 탐험하고 이게 되네, 저게 되네. 되게 많은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이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창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원래 이제 검색으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일종의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챗GPT는 애초에 이제 LLM 모델이 굉장히 많은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스의 내용이 어떤 냐에 따라 어떤 소스를 사용했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소스의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나 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자료들을 보다 보면 어떤 특정한 유형의 정보에 편향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맞는 해결사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챗GPT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도 그런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더 높은 정확도나 그리고 실제 우리 환경에 활용할 수 있을 수준의 어떤 신뢰도를 올리는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챗GPT를 잘 사용하려면 저희가 어떤 거를 고민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실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챗GPT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 프롬프팅을 얼마나 많이 해보느냐에 따라서 음, 결정이 나는 거죠. 결국은 더 많이 트라이 해본 분이 무조건 챗GPT를 잘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가능성들을 또 보고 있냐면, 이 챗GPT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저장소 또는 가능을 하는 그런 서비스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백그라운드에 놓고 어떤 어댑트가 있어요. 어댑터가 있어서 그 어댑터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답변을 주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만 답변을 받는 일종의 중간 서비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화 서비스라고 해서 챗GPT는 어차피 범용이니까 이 범용 서비스를 더 특화시켜서 어떤 자신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이 MSA 이즈의 경우에도 어 이제 기존에 이제 몇 번 저희가 세미나를 같이 진행을 했었지만 요런 챗GPT의 기능들을 백그라운드에 놓고 개발한 지는 이제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어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형태로 기존 서비스에 좀 어우러지는지도 저희가 같이 좀 볼 거고요. 얘를 활용하는 어떤 리미테이션도 아직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챗GPT를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불분명히 있죠. 이게 첫째는 당연히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저도 인제 이 생성형 AI를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챗GPT한테 어느 정도의 통찰력만 있으면 아주 작은 단위의 업무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동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음, 제가 이제 본 챗GPT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중에 그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있나요? 그분이, 수학자인데, 그 책에 나오는 분이 이제 주인공이 수학자 할아버지인데,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네. 깜빡깜빡 하셔서, 그런 어떤 그 깜빡깜빡하기 전에 여러 가지 메모들을 써놓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메모를 보고, 아, 이 수식이라든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막 기록을 하셔요. 근데, 챗GPT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잘 까먹어.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최근에 시킨 일은 좀 잘 기억하는데, 좀 전에 시킨 일들은 잘 까먹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이제 큰 기조가 있고, 원칙이 있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이 많다 보니 계속 이제 업무들을 시키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퇴색되는 거예요. 근데 그 퇴색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자동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뭔가 다른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이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좀 커버를 해야겠죠. 잘못하는 어떤 응답들이 왔을 때 피드백을 다시 줘보기도 하고. 일례로 그 챗GPT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약간 답을 좀 애매하게 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와요. 그거 이제 다시 회계에서 물어본다고 하는데 회계에서 물어보면 한 이제 틀린 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많이 할수록.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뭐냐면 방법론인 거죠.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익혀지는 어떤 방법들인 거고. 그리고
챗GPT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은 이게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챗이기 때문에 어떤 질답질답 형태, 그죠? 그런 형태를 벗어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챗GPT를 사용하는데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SA 이즈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제 MSA 이즈를 써보신 분 있으세요? 많이 써보셨나요? 아니면 아예 처음 보시나요? 네,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MSA 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어떤 그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하게 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플랫폼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옛날에는 이제 BPMN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벤트 스토리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약간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고 패턴화해 놓은 플랫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MSA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어떤 설계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설계 행위의 결과로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는 어떤 벤더의 락인이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오픈 소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소스 코드 뭉치를 받게 되죠. 그러면 MSA 이지로 만든 소스 코드는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소스의 형태로 받게 되면 이제 MSA 이즈라는 플랫폼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변환 툴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얻은 소스는 이제 오픈 소스로도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 개발자들을 붙여서 후속 개발을 하거나 뭐 아니면 외주 개발을 추가로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MSAge랑 챗GPT를 왜 같이 말씀을 드렸냐? 결국은 이제 MSAge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기능들을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소스 코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떤 내가 소스 코드를 일일이 다 타이핑하거나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설계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담아주면 그 설계의 내용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대부분 이제 서버나 프론트엔드, 특히 이제 우리가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부르죠. 이 소스 뭉치들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따 이제 제가 뒤에서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창업을 했어요. 또는 뭐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는,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순서도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법론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패턴화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 패턴화된 어떤 그 소스 코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생산성에 엄청난 기여를 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구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설계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결정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자동으로 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물론 사람의 인터랙션이 필요하지만 좀 통상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로 현재 챗GPT를 MSA 이즈의 비하인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숨겨서 지금 계속 연결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현재 이제 계속 저희가 개발 중인 기능이고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 서비스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쇼핑몰은 애견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 애견 쇼핑몰이라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패션, 그다음에 간식, 그다음에 뭐 사료 아니면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 사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사이트고요. 네, 푸띠아루라고 하는 쇼핑몰입니다.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현재 아직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현재 계속 디지털 비즈니스화 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 중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사실 B2C 내용들은 이 네이버의 일반 샵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굉장히 보편화된 그 쇼핑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뭐 로고가 있고 배너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상품들을 리스트업하는 일종의 이제 카탈로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카탈로그들 말고도 뭐 리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꺼져 있는데 이 네이버도 보니까 AI 추천 이렇게 해서 좀 연관성 있는 상품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별도 섹션에 추가를 해서 좀 내가 눌렀던 어떤 상품이랑 관련이 있네? 그럼 그런 것들을 리코멘드 하거나 내가 어떤 걸 샀네? 리코멘드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만든 거 우리가 이제 실제 라이브 한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탭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떤 상품들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포멀하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아마 썸네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제품의 이름이죠. 가격이고, 그리고 뭐 배송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잘 보시면 사이즈나 컬러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죠. 옵션. 예, 베리에이션을 준 거죠. 베리에이션을 줬고 이 옵션 자체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음, 활용하기는 사실 적합치 않아요. 왜냐하면 판매자마다 이 옵션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도 마찬가지. 저희 그 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이즈라고 하는 요 하나로 뭔가 그 이 제품을 충분히 디스크립션 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이즈가. 왜냐하면 강아지라고 하는 게 일반 우리 이제 사람의 기성복처럼 뭐 XS, S, M 이런 건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약간 특정 방법들이 다르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뭐 목둘레, 가슴둘레 아니면은 또 견종 중에 보면 예를 들어 털이 막 방방한 강아지도 있고 털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몸이랑 털이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방한 개들은 뭐 포메라니안 같은 그런 개들 그런 개들은 둘레가 작아도요. 그런 그 털의 특성이 있어서 옷을 너무 작은 걸 입히면 애가 이제 이만하게 무슨 솜사탕처럼 생겼는데 옷이 촥 줄어들게 보여요. 그러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이즈가 일관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재질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신축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알겠네요. 이렇게 목둘레, 가슴둘레, 등 길이 이런 어떤 추가적인 팩터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기성보다도 더 좀 베리에이션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불편함으로 이제 좀 다가오고요. 또 요거 말고도 이건 이제 패션에 좀 대한돼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사료 간식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이런 걸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호박고구마라든지 맛을 보면 호박고구마 다있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강아지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알러지 아시죠? 알러지. 알러지가 저도 잘 몰랐는데 강아지 알러지를 보면요. 요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고요. 식품 알레르기 지금 보시면
우유, 땅, 콩, 견과류, 밀, 참깨, 콩, 과일, 채소, 해산물, 조개류. 이것도 개마다 다 다르고요. 더 재밌는 건 예를 들어 해산물 및 조개류나 이런 것도 어떤 애는 연어를 먹습니다. 어떤 애는 뭐 고구마를 먹습니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아지 막 키우시다 보면은 이제 그 얼굴에 보면 눈물 자국이라고 하나요? 우리 말티즈나 이런 거, 뭐, 호양 캔들, 눈물 자국 막 있는 경우 있죠. 그것도, 알러지 반응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강아지들마다 갖고 있는 어떤 알러지 정보와 이 사료의 정보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들었을지 알려면 얘가 파는 데 가서 아, 고구마, 치즈 이런 게 들었구나. 이면 이제 뭐 성분이 써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원료를 보고 우리 애는 뭐 치즈 알러지가 있는데 이런 못 먹겠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의사 결정들을 고객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 필터링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강아지에 어떤 맞춰서 이거 보여주거나 하는 거는 일체 없어요. 그래서 이 애견 쇼핑몰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쇼핑몰 보면은 카페24 같은 걸로 많이 만드시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사실 대응이 가능해요.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그냥 올리고 팔고 하는데 대부분 활동을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점점 쇼핑몰에서 다루는 상품의 종류들이 많아진다.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품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값이 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식이나 이런 경우는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분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그리고 고객의 특성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타겟으로 했던 고객층이 그 인스타그램 같은 서 활동하시는 그런 고객들이에요. 우리 강아지 사랑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강아지 먹는 모습 촬영도 하고 강아지 노는 거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시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 타겟인데 그런 고객들도 당연히 있고 일반 고객들도 있고요. 예민한 고객들도 있고요. 점점 고객이 층이 늘어나요. 그러면 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일반적인 쇼핑몰에서도 충분히 될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요,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출발해서 점점 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점들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가 이 반려동물 용품을 한 1년 정도 해보니 점점점 나오는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제 문제점들인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야, 이게 나만의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겠다. 이런 게 이제 느낄 때가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네, 자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제 느끼시는 어떤 어, 분야가 있거나 아니면은 현재 비즈니스를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품의 어떤 바운더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로는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다양한 고객층들을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셀프 서비스로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분표를 바로 필터링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 쇼핑몰에서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쿠폰이나 판촉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샵이나 이런 거 아직 안 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그죠? 어,
종종 이제 뭐 투잡으로 많이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폰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판매자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로 이 쿠폰 발행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옵션은 할인해주고 어떤 옵션은 냅두고,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맛이 잘 팔려, 딸기 맛이 안 팔린다, 그럼 딸기 맛만 뭐 한 10% 할인해주고 싶다, 이런 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원가는 5만 원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상품들이 원가 5만 원인데 그냥 상시 할인으로 4만 원을 내려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우리가 무료 배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가 있죠. 그 원래 가격. 예를 들어서 5만 원치 그리고 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쿠폰을 발행할 때 5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라고 발행을 하면 원가 5만 원에 해당하는 그 물건을 사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돈을 붓는 건 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작은 어떤 의사결정, 또는 작은 판촉 행사, 이런 걸 하는데도, 뭔가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가. 약간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쇼핑몰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든다? 또는 뭐 물론 이제 쇼핑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내 생각이 들어간 쇼핑몰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를 보면 내부에 직원들을 구해서 만들까?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어차피 저희 구성원들이 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구성원이니까 그냥 저희가 만든다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B2C를 하는 회사였다면 내부 직원을, 개발자들을 구해서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무슨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만들지? 사실 이런 게 다 퀘스천이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솔루션을 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이 또 이게 답이 아닐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죠. 어떻게 보면. 쇼핑몰 솔루션인 거잖아요. 범용이에요.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팩트를 탁탁 바로 집어넣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다 넣어주는 솔루션이라면은 비싸겠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니면 싸겠지만. 그러면, 이건 다 어렵네. 차라리 우리가 외주를 써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외주 시장 아시죠? 외주 시장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관리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이 단순 쇼핑몰이 아닌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다. 이거를 그냥 이거 턱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의사결정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절차들,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보시면 이 개발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요구사항도 분석하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발자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레벨에서 말하는 요구사항들이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어떤 설계안도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이 어떻게 됐다, 모듈은 뭐다, 아키텍처는 뭐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설계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청사진 그린 거고, 실제로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구현하는 데 또 문제가 많죠. 이건 진짜로 우리 개발자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주 아주 큰 문제로 운영. 결국은 개발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거는, 그죠? 단순히 이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물론 돈이, 돈이 많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음, 의사결정을 했어요. 좋아.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우리가 만들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직접 개발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유급상 분석 설계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또 직접 개발하기 위한 어떤 소스 코드의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프론트엔드 코드, 백엔드 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직접 개발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있죠. 이렇게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의 도메인 날리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도메인 날리지를 물론 설계를 했지만 그거를 어떤 API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뚫어줄 수 있는 백엔드 서버가 있어야 돼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냥 한 통 해서 DB 그다음에 이런 코드 프론트엔드 코드 다 그냥 합쳐서 가지고 모놀리스를 했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요 정도 하잖아요.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서 프론트엔드가 이제 실제 고객이 볼 수 있는 요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직접 개발할 때 우리가 어, 이 백엔드도 물론 잘해야 되고요. 프론트엔드도 잘해야 되지만 이 둘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우리 뭡니까? 풀스택 개발자 라는 사람을 뽑든지 그죠? 그런 거 아니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백엔드 개발하고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사람 뽑든지 백엔드 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DB까지는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뭐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뭔가 이제 보라 하고 문제없이 어쨌든 하려면 정말로 6개월 이상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같은 6개월을 보내도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개발자들만 활용을 해서 될 것이냐. 보장할 수 없어요. 특히 뭘 보장할 수 없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있죠?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해봐라.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즘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챗GPT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면 개발 공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하면 어떨까? 아, 사실은 1단계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결국은. 1단계의 어떤 그 구조를 그대로 끼고 가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거를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효율성은 많이 늘어나요. 저도 요거는 느낍니다. 어, 이제 우리 보면은 MS에서 만든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 챗GPT 옆에다 띄워놓고 오류 있으면 오류 던지고 소스 있으면 소스 좀 줘가면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답받고 그러면 내가 검색을 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높은 생산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3-1이라고 했어요. 모델링 도구를 활용하는, 이게 이제 모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해서 예전에 모델 만들면 모델 가지고 이제 바로 소스 코드가 나오는 이런 도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MSAG랑 비슷한 취지인데 또 이제 최근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이제 아웃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강점이 뭐냐면요. 도구들이 다 있어요. 모델링 도구 다 있고요. 화면을 만들 수 있는 도구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거의 모든 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웹페이지도 만들고, 버튼도 만들고, 또 이미지도 만들고 다 하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나솔루션 벤처, 그 원어원 글로벌이라고 하는 데 있었을 때,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대기업에서는 최초로 아웃시스템즈를 도입을 했어요. 로코드 플랫폼,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한 거의 4, 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로코드가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거를, 다사 서비스, 다사 비즈니스에 이제 들어온 거는 사실 최초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 좀 문제가 사실 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첫 번째는 너무너무 고가예요. 너무 고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견적, 초기 견적을 얼마에 받았냐면, 1년에 8천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좀 저희가 내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5천대로 좀 줄이긴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고가고 어떻게 보면은 싼 거야. 왜냐면은 사람을 대신 쓴다는 측면에서는 싸죠.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떤 도구나 플랫폼 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가예요. 그리고 이게 퍼 이어죠. 그래서 내년에 5초에 쏟을 수 있고 그 내년에도 5초에 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매년 달라져요. 정책에 따라서 달라져. 뭐 물론 이제 뭐 대부분 내고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조절은 하지만 매년 매년 우리 이제 전세 살면은 2년 지나면 우리 전세가 올려줄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매우 고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밴드에 락인이 된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로코드 플랫폼이나 모델링 도구들을 활용하면 아까 제가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소스 코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소스 코드가 나오지 않고 실행이 가능한 코드가 나와요. 실행 가능. 익스타블 그 코드가 나오는데 결국은 서비스를 운영만 할 수 있지. 이 서비스를 내가 이 로코드 플랫폼을 바깥에서 이 로코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 특히 나중에 이제 이 계약이 끝날 때 소스 코드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웃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이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 자기가 이제 만든 어떤 모델의 소스 코드를 주거든요. 뭘로 돼 있냐면 C샵으로 돼 있어요, C샵, 얘네들은. 윈도우 기반에서 오는 C샵 코드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툴이랑 딱 붙어 있는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툴에서 알아먹는 형태로 이 DB나 소스들을 다 건드려 놓기 때문에, 이 툴이 없으면 이 소스 코드를 아예 대화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냥 돌리기만을 위한 소스 코드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다 뭐냐면 벤더의 락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어떤 코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운용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또는 비슷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MSA 이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저희가 좀 고려를 하게 됐냐면 툴은 사실 아직도 개발 중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좀 원하는 어떤 기능이나 또는 지금 이제 챗GPT가 붙으면서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툴이 계속 이제 디벨로핑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물 자체는 완성된 코드랑 템플릿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런 일반 로코드랑 다른 부분이 모델링을,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행위를 이 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소스를 제네레이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제네레이션이 끝나는 경우에 어떤 일종의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이 우리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클린 코드나 DDD나 그죠?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에 기반한 아키텍처들을 반영해서 패턴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품질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원래 공부해서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종의 어떤 템플릿화 해놓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변경되는 어떤 도메인
날리지 부분들만 사실은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 이 품질이 높은 코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기도 괜찮고, 또 저는 이제 이 MSA를 지금 계속 활용해서 텍스트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지만, 가장 저는 좋았던 거는 결국은 벤더 락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벤더 락인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 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평생 써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점이 있겠다. 우리가 MSA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정밀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어떤 설계라는 행위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이나 이런 방법론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쉽게 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 돌아가고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링을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이걸 좀 되게 많이 느낀 게 아까 여기 우리 로코드 플랫폼 활용할 때 있잖아요. 이때 이제 제가 하나 했을 때 그 저는 이제 CTO고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로코드라고 하는 거 또는 모델링 도구라고 하는 거를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디까지 생각하셨냐면 비즈니스맨이 만들 수 있지 않나? 개발자 도움 없이 비즈니스맨이 충분히 이거 자기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 정도 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UX 디자이너나 비즈니스를 만드는 친구들에게 이 도구를 한 1년간 사실은 교육도 하고 시켜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결과가?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네, 대실패. 그분들은 비즈니스나 이런 뭐 UX나 UI적인 부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나 또 이런 설계 같은 어떤 테크닉이 조금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이거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발도 알고, 비즈니스도 알면 쓰기 굉장히 좋은 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얘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두인 거죠. 지금 계속 doing 하고 있고. MSA에서 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오픈 AI의 챗GPT가 사용이 되는 거고, 연구가 되는 거고, 이 MSA에서 반복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만든다고 하면 쇼핑몰에 어떤 골자들이 있죠. 회원, 제품, 이런 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LMM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결국 이거는 전체적인 개발 속도를 크게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이제 연구 중이고 앞으로 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샘플링해서 보여드릴 거고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물론 요 GPT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전환할 때 어떤 고려할 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부터 천천히 키워나가는 게 좋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오타가 났네요. 애견 쇼핑몰 요구사항을 그러면 분석을 좀 해볼게요. 애견이죠, 애견. 일단, 일반적인 우리 쇼핑몰 요구사항들이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상품명, 가격, 재고량 뭐 당연히 있고 주문 결제, 사용자 계정, 리뷰 평점, 검색 필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쇼핑몰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사용자 시나리오도 되게 일반적이죠. 검색하고 카테고리 찾고 상세 정보 확인하고 작성에 담고 주문 정보 확인하고 결제하고 그다음에 주문 완료하고 나중에 상품 받은 다음에 리뷰 평점 남기는 그런 거고 우리가 아는 모델링이 이래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별거 없죠?
그냥 유저 있고, 상품이 있는데, 상품 주문하고, 결제하고, 그거 갖고 나중에 유저가 리뷰하고. 그죠? 정말, 심플한 모델링이고, 요걸 우리가 이제 UML이라고 하죠. 요런 형태로, 설계를 할 수 있고, 애견 특화를 하면, 저는 요런 게 좀 추가적인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애견 알러지, 소고기, 계란, 연어, 이런 알러지 정보가 있고, 의류 사이즈, 목둘레, 가슴둘레, 견종, 무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신상품. 특히 여기서 말하는 신상품은 이제 이런 알러지나 의류 사이즈를 우리가 그러니까 넣고 결국은 애견이라고 하는 객체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애견에 따라서 어떤 그 신상품들이 알림이 되는지 이런 것들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견 특수성을 고려한 필드 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에 지금 애견의 어떤 인포메이션들, 뭐 아까 목줄내고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견표 같은 거 그 안에다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애견 특화되는 쇼핑몰의 어떤 요구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 여기서는 앞뒤에 이제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애견 정보를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알러지 정보나 사이즈를 체크하는 거, 그리고 신상품 입고될 때 이런 거에 맞춰서 알림을 듣는 거. 이런 게 이제 조금 기존 서비스와 차이가 있는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모델링이 이래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 MSA 이즈에 기반으로 해서 이벤트 스토리 모델링을 할 거고 제가 조금 쉬는 시간 가지고 이벤트 스토리 방법 조금 설명드리고 저랑 같이 이제 실습을 좀 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이제 설계도 같이 해보고, 또 이제 구현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일단 이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스토밍은 원래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업무 전문가나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개발자, DBA, UI, UX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전체적인 그 이벤트 스토밍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 이게 포스트잇 벽에다 붙이는 것처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벤트를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벤트. 이 이벤트 스토밍은 다 저런 색깔이 들어있는 그 스티커를 붙여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앞에 조금 지나간 그 설계 방법 중에 우리 UML,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뭐 상속이나 또 이제 중복 제거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놀리스 환경에서 사실은 좀 더 적합한 설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벤트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 비즈니스 흐름을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어떤 사실들이 뭐냐, 우리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사실들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 요 오렌지색 이벤트를 붙여나가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도메인 이벤트로 적절한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규 회원이 뭐 홍길동이라는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회원이 가입했다라는 게 이제 도메인 이벤트인 거예요. 또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이 간식을 구매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다 뭐뭐 했다라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실들을 주로 우리가 이벤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사실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의미가 있는 사실이면 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등록했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또 시간도 돼요.
밤 12시가 됐다. 이런 것도 다 발생한 사실이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행위로부터 결과로 적용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회원가입했다라는 결과는 뭘 했기 때문에 회원가입했다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회원가입했다가 나왔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커맨드라고 하는데 이거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이 더 적합하고요. 우리 개발자들이 인지할 때는 API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했다라고 하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뭐 아이디를 쓰고 이름을 쓰고 그거를 쓰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누르는 그 행위를 우리가 의사결정 행위라고 한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눌렀을 거니까. 그리고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 우리 백엔드로 API가 하나 찔러지겠죠. 주로 포스트가 찔러지겠죠.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신호가. 또 이제 UX, UI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버튼, 회원 가입, OK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메인 이벤트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어떤 이제 이런 의사결정이나 인풋이나 API나 UI 등등 사람의 어떤 행위 또는 API 콜을 통해서 이벤트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하나 발생한 이벤트가 트리거가 돼서 다른 이벤트를 연쇄적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리액션, 폴리시라고 하는데 이런 라일락색의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어, 웰컴 쿠폰을 준다고 해볼게요. 웰컴 쿠폰. 그러면 그 웰컴 쿠폰을 주는 로직이 있어요. 웰컴 쿠폰을 주려고 하는 로직이 있는데 걔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회원 가입했다라고 사실이 퍼지면, 그러니까 홍길동이 가입했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귀신같이 캐치해서 쿠폰을 발행해줘요.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이 리액션, 결국 이 폴리시가 하는 일은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동화를 하거나 또는 이벤트 연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티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폴리시 결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메일을 보낸다, 쿠폰을 발행한다, 뭐 DB를 업데이트한다,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 폴리시로 하여금 다른 도메인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이벤트를 트리거링 했을 때 저 폴리시의 어떤 그 로직에 따라서는 B라는 추가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될 겁니다. 커맨드가 있고요. 커맨드로 하여금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API 콜이에요. API 콜이 들어오면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폴리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폴리시죠. 폴리시가 있는데, 이 이벤트가 벌어지면 폴리시가 자극되는 거예요. 일종의 트리거 때문에. 그래서 폴리시가 그냥 뭐 나 메일 보내고 끝내. 내가 DB에 저장하고 끝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폴리시의 경우에는 이거 이벤트는 이제 만약에 받기로 한 폴리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특정한 폴리시는 또 다른 이벤트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이벤트 연쇄가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이벤트들이 계속 연쇄해서 가게 되면 나중에 전체를 우리가 트랜잭션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이벤트 스토밍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벤트가 무엇이냐? 이게 1번.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다 체크를 해놓고요.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 다 알았어. 그러면 그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게 뭐냐? API냐, 폴리시냐? 이걸 우리가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쉬워요. 뭐 액터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누가 이걸 호출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제 요거 다 설명했죠? 근데 리드 모델은 뭐냐면 읽는 모델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CQRS 같은 이런 객체들 얘기하는데 이런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구매를 할 거예요. 구매. 그러면 이제 요 의사결정은 구매하다고 요 이벤트는 구매했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구매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음. 뭐 상품의 정보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우리 강아지와의 어떤 그, 그 궁합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여기에 이제 같이 배치를 해놓으면 저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더라. 의사결정의 보조도구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어떤 뭐 대시보드, 통계치, 아니면은 그 데이터 원본, 되게 많은 정보들이 리드 모델로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어그리게이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요게 또 핵심이 될 건데, 얘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데이터도 실체가 있어야 되고, 로직도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어그리게이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고연체 덩어리 실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라는 행위를 하려면 구매했다, 구매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결국 구매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도메인을 다루게 될 거잖아요. 구매라고 한다면은 뭐 오더니까 구매 번호 그죠? 어떤 걸 샀는지 누가 샀는지 몇 개를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는 또는 정의하는 객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그리게이션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걸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DB에 들어갈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나중에 중심으로 되게 많은 애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배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익스터널 시스템, 이건 외부 시스템이라서 그냥 레스트 호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커멘트나 퀘스천은 나중에 이 이벤트 스토밍 회의를 하려면 여러 팀 또는 여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걸 달아주는 거야. 음. 나 이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살짝 한 45도 정도 꺾어요. 이렇게. 야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좀 한번 봐줘. 아니면 야 이거 우리 팀에서는 뭐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넣어놔.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일종의 이제 어떤 지시서, 그죠? 아니면 의견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설명하기 위한 데피니션이요. 자, 요런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이제부터 이제 단계별로 실습을 해볼 건데 제 생각에는 아예 1단계, 2단계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바로 MSA 이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이벤트 스토밍, 뉴에 보면은 이벤트 스토밍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는 요 캔버스가 이제 요 이벤트 스토밍 캔버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그 도구들이에요. 도구들이 쭉 있죠. 그래서 요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되는데, 자, 저희가 한번 저걸 만들어 볼게요. 그 이벤트가 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벤트가. 그래서 이벤트에 보시면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벤트 이름을 이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 이름으로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한글 이름으로도 우리가 디스플레이 네임, 여기 이제 표시할 때는 한글 이름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멤버 레지스터드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됐다. 이런 거죠. 그죠? 한글로 하면 뭐 회원 가입돼.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네임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회원이 가입을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다른 사실이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펫 프로파일 크리에이티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펫 정보를 넣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그죠? 펫 정보를 입력했다, 이런 뜻이겠죠? 펫 정보를 입력해야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뭐, 프로덕트 크리에이티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상품,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등록했다. 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상품이 팔렸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뭐 오더, 플레이스드. 약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품이 입고됐다. 그죠? 그냥 에디드라고 할까요? 음, 인벤토리나 약간 이쪽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정도로 해놓고, 혹시 여러분들, 요거 말고 또 어떤 이벤트들이 필요할까요? 아까 봤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 이제 사람이 가입을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동물. 내가 이제 키우는 동물을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물론 뭐 추가한 것만 우리가 쓸 건 아니고, 나중에, 당연히,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펫 프로파일을 뭐 수정했다, 업데이트 했다. 그러면 업데이트한 내용이 쫙 퍼지는 거죠, 또. 뭐 지웠다 이런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프로파일 뭐 deleted 지워졌다 이런 것도 있고요. edit 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오더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이 정도만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 이벤트들이 다 식별이 됐으면요. 이 이벤트를 트리거링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벤트를 트리거링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멤버가 레지스터드 했어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커맨드를 붙이시면 돼요. 이게 아까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멤버야, 레지스터 멤버. 음, 레지스터 한 거라서 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좀 이따 그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멤버가 가입을 하기로 해서 가입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들은 사실 아마 커맨드일 확률이 높네요. 왜냐하면 웹 프로파일을 크리에이트 했으니까 이것도 크리에이트 프로파일 될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한 것도 의사결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웹 프로파일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딜리트 웹 프로파일 되겠죠. 이런 것도 다 커맨드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프로덕트 뭐였죠? 크리에이티드죠. 그냥 크리에이트 프로덕트 하고 그 다음에 에디드 했으니까 요거는 프로덕트를 애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드 프로덕트 추가한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더 플레이스 했다는 거는 오더 했다는 거, 오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다 커맨드만 없었어. 왜냐면 1차원적인 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 폴리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애드가 되면
프로덕트 애드가 되면, 어, 이 이제 고객한테 그러면 노티를 줘야 되겠죠? 레코멘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레코멘드. 음? 추천을 하는 그런 폴리시가 있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폴리시가 있는데, 얘는 요거를 트리거링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존에 이제 보면 요 왼쪽에 있는 것 중에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의 범위예요, 범위. 그래서 나는 이거 한 통에 하고 싶어. 그럼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한 통이야. 그러면 서버 하나에 백엔드 서버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요만큼 하나 나누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객 정보. 그러니까 어, 커스터머 서비스. 커스터머를 관장하는 서비스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덕트 서비스. 그러니까 상품을 관장하는 그런 서비스고. 그죠? 사실 이거는 커스터머를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해서 회원만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회원 관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펫 서비스. 그죠? 펫 서비스. 펫에, 이렇게 집중돼서 서비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우리가 오더 서비스라고 하죠. 음, 주문을 관장하는 서비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가 이제 나중에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이 위에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얘네들을 잡아서 이렇게 요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갖다 대면 이렇게 파란색 그 외곽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요것도 넣고 그다음에 요것도 넣으시면 다 들어갔어요. 이제 대부분 이 커맨드랑 이벤트들은 들어갔고 요 리커맨드를 어디 부서에서 할 거냐? 사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팀을 나눈 거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를 이제 영역으로 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추천은 어디서 하느냐? 그냥 펫 서비스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마케팅 서비스에서 할 수도 있고요. 뭐는 뭐 나중에 생각해보죠. 지금은 그냥 펫에서 넣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다 느낌표가 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must be attached to an aggregate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모아주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서 그걸 우리 이 노란색 스티커로 이렇게 식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그리게이트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어그리게이트 이름을 우리가 뭐 커스터머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고객 서비스니까 그죠? 멤버를 회원가입하거나 탈퇴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커스터머 회원이라고 하는 요 어그리게이트 관장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고 펫 서비스의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보면 애완동물 프로필이죠. 그러니까 뭐 펫이라고 그냥 하죠. 뭐 펫이라는 어그리게이션, 펫이라는 이렇게 놔두면 펫이라는 어그리게이션이 잘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프로덕트 서비스니까 어그리게이션 자체가 뭐 상품을 다루는 그런 어그리게이션 되겠죠. 그다음에 오더 서비스는 당연히 주문을 다루는 그런 서비스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아주 추상적으로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커스터머를 가보면 요 커스터머가 담을 어떤 그 애트리뷰트들을 여기다 선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스트링으로 넣으면 요게 이렇게 커스터머에서 관장하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펫도 마찬가지인데 펫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 키우고 있는 시추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추의 이름은 뭔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목둘레나 가슴둘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넥, 목둘레나 가슴둘레, 체스트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스트링보다는 수치형이니까 이게 요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은 자료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인트다, 인트 값이다, 아니면은 더블 값이다. 이게 이제 뭐 3.5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더블이라고 해보죠. 퀘스트도 더블이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펫 정보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또 뭐뭐를 넣을 수 있냐면 저걸 넣을 수 있겠네요. 펫의 알러지들, 알러지, 그 다음에 브리드, 그러니까 견종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스트링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러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리스트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리스트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펫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UML 에디터예요. 그래서 이 펫이라고 하는 요 어그리게이트 루트에 예를 들어서 알러지나 브리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별도의 인원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놓고 인원 요거를 뭐 리드 그래서 여기에 뭐 말티즈 시추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하실 수도 지만 지금은 이제 좀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프로덕트와 마찬가지예요. 상품이니까 상품 아이디는 일단 있고 롱값으로 올라가고 상품의 이름, 그다음에 상품의 사진, 그다음 상품의 뭐 프라이스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프라이스는 기본적으로 더블일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포토 같은 거는 이 이제 MS 이지에서는 미리 포토라는 요런 자료형이 있어요. 요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사진이 어차피 뻔하잖아요. 큰 오브젝트 같은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오더만 좀 넣어볼까요? 그러면 오더는 뭐 주문 번호, 그다음에 멤버 아이디, 커스텀 아이디 할까요? 커스텀 아이디, 그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 뭐 어마운트 이렇게만 해보죠. 뭐. 메인 어마운트 인트로 하고 프로덕트 아이디도 다 롱이죠 여기는. 그래서 롱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이거 스트링으로 관리할래? 그럼 스트링으로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DB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DB 만드는 게. 커스텀 DB 만들었고, 펫 DB 만들었고, 오더 DB 만들었고, 프로덕트 DB 만들었어요. 이거를 원래 그냥 우리가 만들려면은 어, 테이블 설계도 해야 되고요. 키가 뭔지도 써야 되고요. 되게 많은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프링 데이터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자바가 아닌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쓸 거는 자바 템플릿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쉽게 바로 DB랑 조인시켜서 쓸 수 있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어그리게이트에 보면 요 앞단에 지금 커맨드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땡땡땡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요. 음,
저희가 이 어그리게이시라고 하는 거는 백엔드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우리가 리소스 취급을 할 겁니다. 리소스. 어, 백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API를 우리가 REST풀을 사용을 하죠. REST풀을 사용하잖아요. REST풀에서는 이런 리소스들을 컨트롤링 하는 데 있어서 C, R, U, D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알죠? 네, 그래서 뭐 포스트, 풋, 뭐 이런 거 딜리트, 업데이트 쓰잖아요. 이 CRUD를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깔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펫이라고 하는 DB를 만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 펫이라고 하는 정보를 CRUD 할 수 있는 API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그게 자바의 스프링 레스트, 데이터 레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알아서 깔려요. 그게 되게 좋은 기능이죠. 왜냐하면 그 API로 CRUD 만드는 것도 사실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기술을 간단하게만 사용하면 기본적인 CRUD는 그냥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그건 됐어.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create, update, delete라고 하는 또 다른 커맨드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너가 알고 있는 기본 API를 설명한 거야. 아니면, 아, 원래 CRUD는 기본적으로 있고, 이 커맨드는 좀 특수한 커맨드라서 내가 별도로 만들었어. 라는 거를 얘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포스트가 디폴트 메소드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게 업데이트를 뭐 푸시를 할지 패치를 할지 딜리트 할지 잘 몰라요. 그냥 다 포스트로 잡아.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기본 동사로 얘를 포스트로 쓰세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맞죠? 왜냐면 펫 프로파일을 크리에이트 하는 거니까 포스트가 맞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얘는. 얘 업데이트 가보면 기본 동사를 쓰는데 요거를 풋을 쓰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풋을 쓰겠다. 그러면 풋을 한 게 결국은 업데이트 펫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쓰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이 특정한 펫의 아이디에 풋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다. 그냥 기본 풋은 있고 나는 이 업데이트 펫 프로파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 알러지 정보만 업데이트를 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커맨드로 뭐 업데이트 펫 알러지 뭐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조금 너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조금 풀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사실은 수정이고 얘도 수정인데 얘는 내용 대부분을 다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알러지만 수정할 거야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extend verb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존 그 CRUD 쓰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런 경로를 만들어서 신 메소드를 쓸 거야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스트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알러지라고 하나요? 알러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요 하나를 아이고 이거죠. 그럼 알러지 하나를 받아서 알러지만 넣는 거야. 알러지만 넣는 익스텐드 벌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딜리트니까 그냥 지우는 거겠죠? 디폴트 벌브로 우리 딜리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마찬가지겠죠. 크리에이트랑 애드 프로덕트가 있는데 애드는 우리가 상품 입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품 자체에 어떤 정보를 수정하는 그런 느낌의 API가 아니라 익스텐드예요. 당연히 얘도 애드 프로덕트고 스스로 숫자만 내가 넣으면 되겠죠. 음, 그러면 해보자. 넘버라고 할까요? 넘버 프로덕트 하면 되니까. 넘버를 인티저로 받아서 그거를 소수로 넣어주면
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더는 당연히 포스트겠죠. 네, 다 이제 API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크리에이트 펫 프로파일을 하면 얘는 펫 프로파일 크리에이티드라는 이벤트를 호출을 할 거고, 업데이트 펫 프로파일 하면 당연히 이거 업데이트 됐다는 거, 딜리트 하면 딜리트 했다는 거, 레지스터 하면 레지스터 했다는 거, 크리에이트 하면 크리에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가 가입을 했어. 근데 멤버가 가입했다라고 나머지 서비스들한테 좀 다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런 거는 전파할 내용을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 버튼 sync attribute를 눌러주시면 얘가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쭉 가져오거든요. 근데 홍길동에 가입했다라고만 하면 되지. 홍길동의 비밀번호는 뭐야? 라고 우리가 외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빼주시면 돼요. 그 앞으로 요 멤버 레지스터드라는 요 이벤트는 다른 애들이 다 이제 알게 됩니다. 아, 홍길동이 회원번호가 3번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캡 프로파일을 우리가 다른 서비스나 다른 데다가 이제 전파를 시킬 때 얘 이게 이름은 뭐 뽑히고 몇 살이고 무게가 어떻고 뭐 저쩌고 이렇게 그죠? 견종은 뭐고 이런 거 다 쏘면 되겠죠. 업데이트 됐을 때도 다 쏘면 되겠죠. 그죠? 딜리트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알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몇 번 걔가 지워졌어 이렇게만 알면 프로덕트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설계를 한 거고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UML이랑 이런 걸로 설계하는 거랑 다르게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어, 흐름, 프로세스를 위주로 설계를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보면 폴리시라고 있는데 이런 거 추천을 한다라는 거는 보면은 요 프로덕트가 애드됐을 때 추천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덕트가 애드됐다는 거는 뭡니까? 결국은 이 상품이 쿠폰은 필요 없겠죠. 얼마짜리인데 요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프로덕트에 사실 조금 더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뭐 알러지 정보, 무슨 정보죠?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강아지의 사이즈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UML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만들어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뭐 알러지다. 그럼 알러지 스트링으로 그 리스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알러지 정보들을 따라서 프로덕트가 어떤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이런 걸 여기다가 추가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결국은 뭐 그 패션 샵 이런 게 될 거고, 그죠? 요거를 저장을 하시고 저장이 되면 이제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코드 프리뷰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요 설계를 기반으로 소스 코드가 나온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사실 뭐 오늘은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크게만 보시면 여기가 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이 전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템플릿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어,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보시면 뭐 엑스톤이나 이벤트리 고, 노드, 파이썬, 스프링 부트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 값은 우리 스프링 부트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것들 또는 이제 나중에 토픽을 얹을 것들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마켓플레이스 로드를 하면 이 여러 가지 좀 그 로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저 마켓플레이스 사용하시면 여기에 추가적인 토핑 같은 거를 더 할 수 있어요. 이 토핑은 뭐냐면 우리는 키클락이라고 하는 뭐 그 인증 서버를 쓰는데 그러면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는 쿠버네티스 운영할 때 쿠버네티스 쓸 건데 이스티어나 인그레스 같은 거 쓰는데 그럼 요거 추가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가 좀 공용으로 나오는 소스 코드고요. 요 밑에가 요 우리 그 바운더리로 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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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이제 다 스프링 부트로 지금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만 보시면 되냐면 도메인만 보시면 됩니다. 도메인. 그럼 이제 커스터머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어그리게이 루트에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면 커스터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게 소스 코드로. 그리고 이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 기세 푸시를 하실 수 있고요. 기세 푸시를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그 좋은 패턴인 게, 지금 보시면 도메인이랑 인프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인프라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벤트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폴리시 핸들러라든지. 도메인은 순수하게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이런 값으로 관리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포스트 퍼시스트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퍼시스트가 DB에 저장하는 건데 저장된 이후에 그래서 커스터머가 저장되고 나면 멤버 레지스터드라는 거 우리가 아까 만든 거 보죠. 회원 등록함 했다 이거죠. 걔가 퍼블리시 됩니다. 퍼블리시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다른 서비스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자동화돼 있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설계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동이 가능한 소스 코드가 등장한다. 여기 이제 아주 일부분 우리가 로직 부분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요 MSA 관련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계속 팁으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같은 거 계속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소개해 드려야 되는 거 하나는 요게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요게 이제 그 챗GPT가 붙은 버전이거든요. 요게 이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펫 패션 쇼핑몰이고 애견 중심의 회원 체계를 갖고 있고 추천 제품이나 알러지 사이트 이런 걸 유의해서 신상품 입고하면 맞춤 알림까지 주는 서비스 만들고 싶어요. 아까 저랑 같이 얘기 나눴던 그런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설명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생성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떠요. 근데 당연히 커스터머 전임 앱 같은 걸로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오토메이션을 추천해주고요. 잠깐 눌러보시면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페르소나들이 펫 러버나 애견 돌보는 부모님이나 알러지에 민감한 주인 뭐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괜찮으면 이 사람을 찝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임 앱을 그려줍니다. 우리 사이트를 만나고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하면요. 이 비즈니스가 어떤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자동으로 써줍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모델 해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되게 재밌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는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 이벤트 스토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스토리를 내가 써주는데 이 절차가 바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은 여기는 요구사항 분석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유즈케이스 명세로 뭐 이런 프로필이 있고 추천이 있고 알러지가 있고 알림이 있다. 지금 제가 이제 아까 그 MS 에이지에서 실제 만든 하나씩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만든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일반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쇼핑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면 어 여기에 이제 이런 유즈 케이스들을 이용해서 얘가 다 붙여요. 그래서 하나 제가 붙인 걸 사례로 좀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회원 등록도 하고, 회원 관련 컨텍스트도 만들고, 상품도 관리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방금 그걸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컨텍스트에 와서 이제 요 디스크립션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이 안을 회원이라고 하는 요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회원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어그리게이트다. 얘는 뭐 아이디, 뭐 비밀번호, 이메일, 그다음에 뭐 성별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어그리게이트를 다시 만들죠. 하나씩 이제 만드는 거 보시죠. 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회원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지금 제가 한 거 지금 얘가 계속 만드는 거 볼 수 있죠. 네. 회원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벤트로 멤버 크리에이트 했고 업데이트 했고 뭐 해. 이런 거 이벤트로 퍼블리시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되게 뻔한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디스크립션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넣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으로 이거를 전환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50분 정도 조금 안 되게 저희가 실습을 좀 같이 했고요. 사실 뭐 코드 로딩하고 뭐 익스큐트 하는 거는 다른 동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후일담으로 이제 해보면 결국은 이제 운영상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걸 뭐 클라우드에 올려야 돼? 어? 서버로 만들어야 돼? 아니면 이걸 마이크로 서비스를 해야 돼? 이런 의문들도 있고요. 또 나중에 지금은 이 정도지만 또 분명히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서비스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 이런 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관점 중에 뭐가 있냐면 사내에 결국은 서비스 운영과 개발을 하는 조직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수준 개발자가 좀 육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 개발자가 높은 이해도,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이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개발을 함에도 좀 부족함 없는 그런 실력들이 키워야겠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MSA나 이런 툴들이 어, 활용하기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수준의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느 정도 툴이나 시스템에 적응을 시키면 그런 패턴과 그 어떤 그 좋은 소프트웨어 공학이 묻어 있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개발자들이 개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좀 우회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서비스 확장이나 피벗 등의 강한 아키텍처들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모놀리스나 좀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해서도 상관없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다른 형태의 서비스 또는 다른 형태의 환경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서 만드셔야 되고, 사실 요 MSA 이즈에서 만들어내는 그 아웃풋되는 소스들 있죠? 걔네들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고려돼서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아키텍처까지 다 넣어서 만들어진 소스니까 좀 이제 시간 들이셔서 소스를 좀 같이 분석하시거나 또 공부하시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 결론은 챗GPT와 같이 서비스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효과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데서 벗어나서 MSAG 같이 툴이나 인프라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존 서비스를 디지털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사내 다양한 개발 조직이나 개발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 그 세미나 전체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계속 수행을 할 거고요.
또 의미 있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 제가 나중에 세미나를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이제 하나 더 그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사전에 하나 질의 주신 게 있어서 이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멀티 스토리지나 스트림이나 캐시 같은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포스트그레나 뭐 일러스트서치나 카프카 이런 걸 혼합해서 사용하실 때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요게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당연히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사과 패턴 같이, 이제 보상 체계라고 하죠. 이게 다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레이션 형태로 우리가 사과 패턴을 한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가 하나하나 다른 서비스들이랑 통신을 하면서, 어, 이 서비스, 비즈니스가 성공하는지를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이 다 통과가 되면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모든 서비스가 이 비즈니스 롤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간에 어느 애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롤백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하는 거. 요게 오케스트레이션 사과 패턴이고요. 좋겠죠. 만들긴 좋고 운영하긴 좋은데 좀 전체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오케스트레이터가 그럼 다 모든 비즈니스를 알고 있고 마스터링 해야 되니까. 코리오그라피 형태의 사과 패턴을 하시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쭉 연결돼 있잖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이벤트 스토밍 할 때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어요. 그럼 그 이벤트로 어떤 폴리시가 동작해서 다른 이벤트가 나오는 거 우리 한번 배우셨죠, 그죠? 그게 체이닝이 되는 거예요. 체이닝이 되는데 체이닝 되다가 원래는 맨 끝에 이 전체를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에 트리거링 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걸 최초에 얘가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받았어. 그 중간에 누군가가 나 원래는 A라는 이벤트가 벌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타는데 A 실패, 그러니까 B라는 이벤트가 벌어졌어. 내가 예를 들어 재고가 없는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 코리오그라피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롤백이 되는 경우의 수도 폴리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A가 나오면 얘가 동작해서 끝내야 되는데 B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받아주는 폴리시가 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의 보상 체계로 또 이제 B 다시 다른 게 또 나올 거고 그건 또 거꾸로 보상 체계로 얘가 폴리시를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취소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코리오그라피로 하면 구현 자체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바로 만나야 되는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보면 이벤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음 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렇게 체크해서 내가 롤백 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 전체 비즈니스 레벨에 사실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딱 보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가느냐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도입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면 되고 시큐리스 패턴이나 아니면 아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뭐 액션하이크 같은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제가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준비된 내용은 끝났고요. 오늘 일단 2시간 정도 거의 꽉 쳐서 같이 저랑 좀 말씀 나눠봤는데 많은 좀 이해도가 어, 생기셨나요?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그 세미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그리고 앞서 예고 드린 대로 저희 UNG 솔루션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 컨설팅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 공유 드리면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저희 과정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배우셔야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만 이제는 하는 시대가 아니고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제 모든 업종들이 다 이런 보통 IT 기술들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최신화되고 쉽고 재밌게
이제 알려드릴지 이제 제일 고민을 하고 이런 산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런 산업들이 저희 산업들은 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출물을 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의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게 교육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세미나나 이런 웨비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적인 얘기는 많이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결국 그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다들. 크게 보시면은 저희가 요거를 표시해놨지만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다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앉아가지고 계속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들을 최대한 블렌드 러닝,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만 좀 섞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혼합으로 하되 각 교육 방식의 장점만 좀 섞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려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앞에서 저희 윤석열 대표님이 하셨지만은 해봐야 돼요. 요게 이런 교육학에도 나온 내용이지만은 보고 듣고 쓰는 것은 좀 수동적인 교육 방법이고요. 실제로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실제로 참여를 해가지고 실습을 해봐야 실제 실력이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 과정에는 모든 게 다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오늘 보신 이런 예제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또 안 좋죠.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업에서 큰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플립 러닝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론 쪽 강의들은 영상을 보시고 실습 쪽 강의들은 실제 이제 강사들하고 같이 라이브로 해가지고 실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론 강의는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잘 안 듣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플리러닝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중간중간에 저희 실습 강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이론 내용도 한 번에 쭉 듣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이제 주의도 환기시켜드리고 간단한 퀴즈도 내드리고 그리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실제 이 영상을 보지만은 그것이 라이브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실제로 참여하는 강사진들이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이제 강의만 주로 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 현업 프로젝트를 무조건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감이 있는 진짜 리얼 강사님들이 참여하시고요. 뭐 대표적인 예지만은 오늘 웨비나 하신 윤 대표님도 저희 강사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 총 크게 비즈 데브옵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오늘 내용은 거의 다 비즈 내용이 거의 중심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 MSH 써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분석 설계하는 방법론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오늘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벤트 스토밍 같은 방법론을 해가지고 이게 툴로 이제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예제가 제 때는 이커머스가 제일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11번가가 제일 잘 나갔었는데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12번가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시는 구글 드라이브 예제,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푸드 딜리버리 예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제들이 자기가 제일 많이 써본 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예제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예제를 평소에 접하는 예제들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이거를 따라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배우시면은 이런 예제를 바탕으로 해보고 뭐 시간이 또 있다면은 이런 예제를 넘어서 가지고 실제 기업에서 본인 회사의 예제를 가져와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끊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짧다고 원하신다 하시면은 뭐 비즈만 딱 잘라가지고 배우시고 뭐 또 나중에 그 다음 단계 배우시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즈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데브, 디벨롭먼트 실제로 보면은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봐야겠죠. 요런 표준 기술 통해 가지고 실제 개발도 해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즈 단에서 코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개발을 해보고 실제로 개발이 또 잘 되면은 그 뒤에 마지막으로 옵스 운영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할 수 있게 이런 표준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비즈 데브옵스라는 세트가 다 돼 있어요.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하시는데 그 저희 MSA 스쿨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msaschool.io입니다. 이거 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계시죠, 윤 대표님?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듣고 있고요. 맛보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강 후기 이벤트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웨비나, 오늘 웨비나 있죠? 아니면 뭐 저희 교육을 들으셨건, 웨비나를 들으셨건, 그거를 한번 듣고 블로그나 이제 개인 채널에다가 후기를 남기시면 제가 선물 드려요. 기간은 저희가 상시로 하고 있고요. 글당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커피 교환권이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작성하시는 그래도 조금의 이제 분량이라든지 그래도 이제 품질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이지만 정말 저희가 봐도 정말 잘 쓰셨다. 그러면 제가 이 이상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뭐 혹시 오늘 웨비나 들으시고 후기 남겨주시면은 그 보시면은 참여 방법이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강 후 블로그나 개인 채널에 후기를 만드셔가지고요 작성해서 그 성명, 이메일, 휴대폰 번호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물을 보통 쿠폰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만드신 후기 링크를 이메일로 보시면은 help@un진.org입니다.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상품을 드릴 거고요. 후기는 뭐 되도록이면 당연하겠지만은 글보다는 좀 이제 사진이나 저희 이거 영상 올라가거든요. 그런 영상 좀 활용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뭐 신청하고 문의사항들은 그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있네요. 여기 오픈 채팅방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서 채팅 문의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메일은 아까 help@un진.org 이 메일로 또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픈 채팅방 이거 누르셔가지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진행한 웨비나는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업로드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매달 이렇게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